자, 수업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저 하는데요. 키워드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 43번부터 읽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요. 그 다음 44번 중강성,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44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 45번 개별성. 46번 부동성. 47번 상향효과. 48번 하향효과. 49번 리카도 차익지대설. 50번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51번 튜넨 위치지대설. 52번 마샬의 준지대 이론. 53번 알론소 입찰지대설. 55번 버제스 동심원 이론. 56번 호이트 선형 이론. 57번 해리스 율만 다익심 이론. 58번 산재성. 59번 대체성. 60번 크리스탈러 중심지. 61번 레일리 소멸력 법칙. 62번 컨버스 분기점 모형. 63번 허프의 확률 모형. 61, 62, 63번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하나 나옵니다. 하나. 세 개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 나오는데 허프는 한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레일리입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경련제라고 보시면 돼요. 경련제로 나오는데 아무튼 세 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 세 개는 공식이 거의 같아요. 공식이 같으니까 나중에 한 페이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로. 그다음 64번 배버 공업 입지론. 65번 상권 분석. 67 시장 실패 요인. 68 공공재. 69번 정부 공적 개입. 70번 부예부 효과. 71번 예부 효과의 주체. 72번 정예부 효과. 이 70번과 72번도 매년 나옵니다. 이것은 정예부 효과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오죠. 이쪽에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이쪽도 하나 도표로 그려주시면 참 좋습니다. 작년에는 nim비현상과 핀비현상이 출제됐고요. 올해는 이게 나올 겁니다. 올해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과다생산이냐 과소생산이냐. 이 문제는 많이 틀리시니까요. 이 문제 틀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73번 직접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빡세운 문제로서 몇 개냐 이렇게 몇 개냐, 직접적 개입 방법 몇 개냐, 간접적 개입 방법 몇 개냐 이런 형태니까 이것도 아까 위유랑 저량처럼 아마 도표를 그려놓고 박스에다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5번 토지 수용. 76번 환지 방식. 77번 토지은행 제도. 78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금 75번, 76번, 78번은 실제 저희 문제가 아니라 공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여기에서 환지 방식이 출제가 됐어요. 거의 독립단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작년에 뭐 거의 같이 개념으로 출제됐죠. 그렇다면 올해는 토지 수용이라는 개념, 토지 수용이라는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토지 수용 어렵지 않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정립단에서. 그쪽에서 열심히 배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79번 개발권 양도제. 80번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81번 분양가 상한제. 82번 규제 임대료. 83번도 규제 임대료. 자, 이거 81, 82, 83번은 부동호표 시험이 상하게 되는데요. 이건 전부 한 문제입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혹시 이것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60점 나옵니다. 부동산 학교는 이걸 극복하셔야 60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86번 부동산 정책. 87번 조세 부과 효과. 88번 정부의 시장 개입. 89번 탄력적. 90번 동결 효과. 올해는 그 87번의 조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지 않겠냐 싶어집니다. 조세 부과의 전가, 조세의 전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7번부터 90번까지는 거의 안 틀리십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거의 4문제 정도 5문제 나오는데 거의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 다음 91번부터 뒤에 보시면
118번까지가 투자론 쪽인데요. 좀 공부 양도 많고요. 또 실제로 공부하셔도 효과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 오신 분은 100번에 결표 치시고요. 100번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100번은 출제합니다. 근데 포기하시라고요. 282페이지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라니까 지금부터 이걸 적어갖고 다니신 분이 계신데 과연 시험장에서 풀리실지 제가 걱정됩니다. 이거 시험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데 계산이 단순하게 계산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게끔 출제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거 뭐 가공 뭐 다 외워갖고 다니시던데 아무튼 이거 100번 문제는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101번부터 쭉 여러분들이 역시 회계 쪽을 배우신 분은 쉬운데요. 일반인 입장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했으면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찍겠습니다. 찍으면 돼요. 107번과 108번이 한 문제가 나와요. 107번, 108번이 한 문제가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계산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되게 이제 저당상수를 주고 현재 가치를 줄 거냐 미래 가치에서 연금 개념 계산하라고 하면 미래 가치 계산해 봐야고 그다음 뭐 이런 개념이죠. 이건 나중에 하긴 하는데 한 5월달에 나와서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13번과 114번은 그 매년 요즘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투자론 쪽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중요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금융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냐 없는 위험이냐 이렇게 말장난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저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요. 작년에 특이하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시험 출제했어요.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가 평이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가 출제했는데 올해는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115번에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7, 8월 달, 6, 7월 달에 한 50개 찍겠습니다. 문제. 거기서 32개 나올 거예요. 50개에서 32개에 뭐 맞추면 강사 그만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115번은 찍더라도 계산 문제니까 평상시 훈련 좀 하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융론입니다. 최근 경향이 이 금융론이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이 줄어들고 금융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 시험을 경제시험만 별도로 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실행이 안 됐습니다만 근데 지금 아무튼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중에서 이 금융 파트를 별도로 시험 보겠다 하면 과목을 별도로 뽑겠다는 거니까 금융론 쪽의 시험 문제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119번부터 하겠습니다. 대부 비율 증가. 120번 부동산 신탁 예상. 121번 부동산 개발 신탁. 122번 지분금융. 자, 여기 지분금융과 122번 지분금융하고 그 다음에 125번에 부채금융이 있어요. 이것도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지분금융, 그 다음에 부채금융 이렇게. 그래서 반 페이지 이상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항목 쓰시고 이 항목 쓰시면은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박스형 문제입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지분금융에는 공모, 신디게이트, 리츠, 펀드, 조인트 벤치는 지분금융에 속합니다. 주식 투자해보시면 주식과 관련됐다는 게 보실 거고요. 부채금융은 채권 쪽입니다. 채권 쪽. 이건 박스형 문제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 126번 하겠습니다. 변동금리. 127번 명목이자율. 작년에 그 126번 키워드가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127번을.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말을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주어지고 이론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28번 대출 시점. 129번 대출 위험 감소. 130번 대부 비율.
자, 이 130번 키워드와 131번 키워드는 별도로 노트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별도로 잡아주세요, 제발. 한 페이지로. 그래서 LTV와 DTI는 두 조건을 충족하는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충족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아마 여기에서 저당 상수를 주어질 거고요. DTI에서 저당 상수를 주어지고 이미 부채가 있다는 걸 주어질 겁니다. 부채 금액을 주어질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올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저당 상수를 주어지고 부채 금액을 주어지고 이 부채 금액을 차감해서 두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죠. 그 다음 133번 첫해 원리금, 그 다음 134번, 135번, 136번은 제가 이것도 하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한 문제는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는 계산 문제였어요. 작년에는 계산 문제로 뭐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이론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방식을 묻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계산 문제가 쉽게 예상이 됐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계산 문제를 11문제, 10문 이상 출제한다면 또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 문제가 작년처럼 평이하게 7, 8개를 출제한다면 여기에서는 아마 이론 문제 나올 겁니다. 이론 문제니까 134번, 135번, 136번은 난이도 중입니다. 이 문제를 맞으셔야 60점을 무난하게 넣고 나머지 문제를 찍을 겁니다. 60점 어렵죠? 부동산학개론 다른 학원 가시 2년 이상 걸립니다. 60점. 실제로 그래요. 전국의 학원가 중에서 부동산학교 60점 이상 맞기 보통 2년 걸립니다. 부동산학교로.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할수록 어렵죠. 그렇죠. 할수록 이제 아는 거죠. 몇 점 오시냐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 나오시면 50점부터 올립니다. 아, 그렇죠. 채로 먹고 왔으니까. 할수록 어렵다면 도망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노트 정리 가지고 저하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번, 138번인데요. 올해 이 문제가 저희가 부동산학교는 약간 상식성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연금제도와 관련돼서 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연금제도는 이번에 정부가 3단계 연금제도 발표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시사적인 용어로서 연금제도가 답은 되게 보면 기존 기출문제 정답을 주어지는데 연금제도는 올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자, 그 다음 139번 주택금융제도가 있고요. 141번 별표칩니다. 141번을 극복. 아니, 15개 제가 딱 따져보면 증거를 대서해서 의사에 마시니까 15개를 마음먹고 왔어요. 15개. 딱 이걸 극복해야 60점이라 말하는데. 60점 나오기 힘들게. 어렵다니까요, 진짜. 60점. 60점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맞아야 진짜 확 가요. 60점을 가고 못 가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60점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빨리 60점. 60점 어렵죠. 저희가 두 과목 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1차 합격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험 자체가 어렵습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올해는 아무튼 개론 가봐셔야 돼요. 괴롭습니다. 걔만 봐도 괴로울걸요? 집에서? 민법은 작년보다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민법 쉬워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에 이렇게 안 했어요, 강의. 제가 작년에는 증인도 계시니까 작년 개론 쉽다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것만 합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갔어요. 1년 동안 하셔가지고 전부 한 30년, 40년 만에 공부하신 분들한테 깊게 들어가도 의미도 없었잖아요. 시험도 안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 개론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4월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거 듣고 왔다 갔다 책파 9월 10월 달에 나오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17.5가 나왔겠습니까? 개론이. 그러니까 한 장만 뺐습니다. 그리고 딱 포기시키고 확실히 포기시켜드리고 근데 민법 42.5가 웬 말이냐고. 같이 맨날 방방 피웠다 이거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아무튼
민법은 조금 쉬워도 여러분들 민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가 말한 그 케이스 30개 극복 못하면 50점이 달랑달랑 할 거고 그 케이스만 빨리 극복해 보시면 민법은 8점 가버립니다. 민법 특징이 그래요. 과목 특징이. 그래서 민법은 케이스를 30개. 그래서 그걸 극복하면 8점 나오실 거고요. 개론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첫 상담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론은 7점까지 가는데 그 이상 가기는 이런 계산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래서 또 141번은 간단하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100% 나오는데 아무튼 소송 것이 바랍니다. 100% 나오는데 합격 여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너무하잖아요. 60점입니다.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141번이.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처음이라 그러시는데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제가 보니까 70문제 정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출제를 해요. 70개, 80개 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다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또 익숙해져 있는데 바꾸면 화낼 것 같아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트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노트 정리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140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주로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MBB만 하는데 나중에는 MPTS를 하셔야 될 거예요. MPTS와 MBB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는 MBB만 하고 있잖아요. 발행자, 발반. 모든 게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MPTS가 주로 많이 답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저한테 올해 예상을 이 중에서 하나만 딱 찍어주시라고 한다면 CMO 찍겠습니다. CMO 답으로 다계층 채권 이런 건 어렵게 출제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 어렵게 출제 안 하니까요. 다계층 채권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번, 145번, 146번은 한 문제짜리죠 무조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 아낌없이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다 그러시면 이렇게 주세요. 뭐 아낍니까? 일단 자기야 그렇고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니까 맡겨버리고 세 번째 풀어놨으니까 구조 조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자본금 여기다 차이가 있잖아요. 주로 여기가 있는 게 자본금이잖아요. 이렇게 10억, 5억, 5억. 주로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6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가? 뭐 70억인가요? 10억, 50억, 50억인가요? 숫자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다른 지문이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100% 나오잖아요. 매년. 올해는 투자회사법부터 강조한다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서 5점대. 이게 5점대입니다. 6점대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죠 이제? 60점에서 5점 내려왔으니까. 자, 아무튼 나옵니다. 안 틀리죠 이거? 그 다음에 147번부터 114번까지는 이쪽에 작년 좀 특이했던 게 마케팅론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서 뭐 시험 문제 거저줬던 거죠. 평상시 한 문제 나올 것은. 그래서 147번 읽겠습니다. 도시 스프롤. 148번 토지 가격 상승. 149번 잉여 토지. 150번 시행사의 신용 위험 완화. 151번 시행사 시공사 이용 관리. 152번 흡수율 분석. 이건 뭐 올해 나온다고 예상합니다. 흡수율 분석은 뭐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정리까지 필요 없고요. 뭐 과거를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수율 분석 옆에다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쳤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표현 나올까요? 틀려요.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입니다. 이건 뭐 안 뜨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154번이 나일 순서가 있고, 이 나일 순서가 작년에 나일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각 분석별 특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154번은 각 지역별 특징, 그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지역 분석이 어떻게 하고, 시장 분석이 어떻게 하고,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 순서에 각 특징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 정리가 안 되면 노트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건 뭐 극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5번 지주공동사업. 156번 사업유탁. 157번 토지신탁. 158번 시행사 부정적 요인.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 151번, 158번, 15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트 정리로. 안 해주셔도 되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혹시 잘 모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노트 정리로 별도로
PF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나 노트 정리하시고, 이것도 여기에다가 펀드, 저 펀드라 그러는데 은행이죠? 은행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시행사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공사 하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 둘이로 해놓고, 이렇게 아무 관계없다 하고, 후예금융. 우리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비소부금융. 이거 작년에도 나온 것 같고, 이거 매년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투자론 쪽에서. 그 다음에 이 시행사 옆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있는 그림 하나, 어떤 그릴까요? 집을 하나 이쁘게 그려볼까요? 개발. 여기 위험이 있잖아요. 리스크. 여기 나중에 쓰시면 되는데, 답은 이거니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해가 안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해놓으시면 좋겠죠. 여기다가 시인용, 얘들의 시인용 사기꾼이죠. 시인용 없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뭐가 좋습니까? 수익성.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익성의 근거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수익성, 사업성이라고 할 텐데요. 수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정시 이게 이제 계속 나오다가 출제자가 좀 비틀어 본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이게. 답은 이겁니다. 비소부금융, 부예금융. 그런데 조금 붙은 다음에 이거 나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요. 중요한 파트에 출제가 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9번부터 163번은 요즘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하나 이렇게 노트 정리까지는 지금 한 몇 개입니까 이거 사장님? 15개 넘는데 싸움 날 것 같아. 넘었어요. 너무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16개 나왔어요? 18개 나왔어요? 빼야 되겠다. 3개 더. 빼버릴까요? 그러니까 뒤에 할 건 없잖아요. 노트 정리 이제. 여기까지 20개 채우죠. 고맙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매너가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20개 채우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별도로 하나 적으셔야 돼요. 별도로 적고, 영어 싸움이니까 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BTL인가요? 이거 여기다가 먼저 써야 돼요. 여기다가 빌딩, 짓다, T 소유권, 여기다가 B를 여기다가 짓다, 이렇게. 그 다음에 T를 뭐라고요? 소유권 넘기다. 그리고 L은 뭔가 임대. 그러니까 그대로 이으시면 돼요. 지어서 넘겨요. 그리고 임대료 받아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장난이니까 시험장에서 익숙해지려면 한 문제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나오냐면 이게 제3세타 방식으로서 공적 주체하고 사적 공사 혼합 부분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하면 있어 보여요, 문제가. 그래서 출제하는 겁니다. 중에서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현재. 이것도 하나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62번이 나왔죠? 162번이 BT5 방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지어서 넘겨서 운영권을 갖는 수익, 이런 경우였죠? 이 문제는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64번 자기관리 하겠습니다. 자기관리. 그 다음에 간접관리, 혼합관리. 이 세 개는 그냥 말장난이니까 거의 안 틀리시죠? 자기관리 했을 때 장점, 그 다음에 간접관리 했을 때 장점, 혼합관리 했을 때 장단점. 이런 문제는 노트 정리하면 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 168번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169번 물리적 내용 연수, 그 다음 170번 신축 단계에서 건물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용성이 가장 높다고 있고요. 170 예방적 유지 활동, 그 다음에 172번 시장 세분화인데요. 두 개 아껴둬야 되는데. 자, 173번과 114번이 있어서 173번이 작년에 나왔어요. 관계 마케팅이. 오랜만에 나왔죠? 관계 마케팅. 그럼 올해는 마케팅 믹스입니다. 이 마케팅 믹스 4P에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인데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아마 문제 아니면 나열 순서라든가, 그래서 시장 세부나 타겟팅하는 이런 내용이 매년 나오니까 기출문제 한 두세 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틀리면 좀 차트하게 커요.
왜냐하면 그 보통 학원가에서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늦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니까 많이 틀리세요. 근데 이 문제는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타격이 큰 문제입니다. 근데 틀리시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다음 175번부터는 감정평가론입니다. 이 감정평가론도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자, 아껴뒀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77번 키워드와 178번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균형의 원칙과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요인이다. 뭐 이런 표현만 잘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안 틀리는데, 이쪽에서 이 문제 틀리면 감정평가론에서 획득해야 할 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껴뒀던 거, 자, 19번째입니까? 19번째는, 자, 190번 키워드와 191번 키워드를 비교하는 문제는 매년 나오고요. 올해도 나올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셔서, 이것도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계산세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세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번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에서 하는 방식이 있죠. 원가법이나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이거 있잖아요. 193번 없는데요. 193번 키워드가 적중이 됐잖아요. 나머지 490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93번 키워드에서 193번이라 적으시고 496페이지라고 적습니다. 494페이지입니까? 두 개 지나서 앞에 그쪽에 있는 거. 이게 원래는 감정평가 그 규칙을, 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거의 보너스 성격이니까요. 무슨,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하느냐,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도 사례 중심으로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껴뒀던 20번은 194번의 입지계수.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입지계수 계산하는 문제. 입지계수를 하나 적으시고, 이건 LQ가 1보다 크면 어떤 산업이 특화되었다 이거죠? 근데 LQ 이거 구분하는 계산 문제가 여러분한테 계산식을 하나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하시면 아마 20개 정도 됐나요? 그 20개는 그 중에서 잘해야 한두 개 빠지고 출제할 겁니다. 아마 다 한다고 보여지니까 그것만 하시면 뭐 7점대는 무난하시겠네요.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부동산 분석까지 했고 금융집 이론까지 했습니까? 그랬죠? 몇 페이지요? 150. 150분. 정보 현재 가치 하기로 했었죠? 아닌가요? 자, 150점. 할당 효율적 시장. 여기 할 차례 아닙니까? 맞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시장론에서는 작년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 대안과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 대안 사이에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을 여기서 더 밑줄칠까요?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저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습니다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초과이윤이 없는데, 양가로 1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의 특징이 있고요.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므로 완전경쟁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되어 있고요. 2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전경쟁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다. 2번에 별표 치고 있죠? 시험 문제 출제하면 이 질문 또 나올 겁니다. 올해 만약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안전경쟁시장도 의미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완전경쟁시장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출제가. 그 다음에 3번에 불안전경쟁시장도 우수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우리 박 사장님 밖에서 잠깐 엿들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믿고 지금 도로변 땅 사신 거 아니에요? 초과이윤 있을 거로 생각하시고. 네. 불안정 경쟁 시장 정보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보도 난다는 거 아니냐 보다. 아, 그런 정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정보 가치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보 가치 과연 이게 어떤 정보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4번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비록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부동산 투기 할당 효율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인데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용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도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지문 여러분 키워드에 있는데요. 좀 헷갈린가 봐요. 자, 다시 한번 보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도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보다는 끊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만약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한다. 뭐 이런 개념을 써는 것 같아요. 정보의 현재 가치.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올해 시험 문제에 정보의 현재 가치 분석 계산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한다겠죠. 정보의 현재 가치란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가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분석해 본다 되는데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렵고요. 이 공식은 우리 교재에 또 없어요. 교재가 없어서 자, 여러분들은 안 가져오셨겠지만 제가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써드릴 테니까 또 보고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 있고요. 자, 어디로 가시나요?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 가져오셨을 걸로 예상해요. 써드릴게요. 14쪽에 있는데 14쪽에 정보의 현재 가치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불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공식이 뭔가요? 이게 공식인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구해본다 이건데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저희가 안 해서 자, 아무튼 이 문제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PB를 현재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는 FB 미래 가치죠. FB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R의 제 N승. 몇 년이다 이거죠. N승분의 1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교재대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152쪽에 가보시겠습니까? 자, 152페이지 가시면, 자, 현재, 정보의 현재 가치는 불확실성에서 현재 가치 마이너스 불확실성에서 현재 가치다 했는데요. 자, 정보의 현재 가치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정보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151페이지에 보니까 사례 보시겠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A토지 근처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어지네요. 여러분 시험에서 1년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N승을 2로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1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뭡니까? 이자율이죠? 이자. 자, 현재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의 상태일 뿐 그 공장이 실제로 들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가 없으며 확실하게 된 것은 1년 후이다 되고요. 현 상태에서 공장이 들어설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은 50%네요. 그래서 공장이 들어설 확률은 50%,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50%. 반반이네, 반반. 그 다음 1년 후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토지는 8,800만 원 되고요.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8,800만 원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6,600만 원의 가치가 있네요.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주는 이유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주어야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을 전제 조건을 주어야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는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미래 정보만 모르기 때문에 이 미래 정보와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강성 시장이 아니고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할 수가 없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도 줄 수 없는 게, 약성효율적 시장을 줘준다면 현재 가치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을 줬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R을 10%로 조졌네요. 10%로 조졌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정보 비용은 얼마인가 하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을 왜 만들어 주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현재 미래 가치를 알므로써 초과이윤을 알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만들어 보죠 한번. 먼저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는 아까 뭐였죠 우리가 공식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확실성 하에서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불확실성이죠. 그럼 먼저 50%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해. 그럼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이 얼마죠? 10%인가요? 10%. 0.1분의 확실하게 되면 50% 확실하면 땅 가치가 얼마가 된다고요? 8,800만 원. 여기에서 불확실성 1 플러스 R은 똑같겠죠? 자, 땅이 들어설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50%. 50% 봐봐. 8,800 곱하기 0.5. 이거 다고 가중평균 합니까? 빼줍니까? 더 해야 되겠죠? 둘이 합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불확실성 가치가 나올 테니까. 그럼 6,600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안 들어올 확률이 0.5. 이건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 이게 이제 1.1로 주고 8,800을 주면 얼마를 계산하는 거죠? 8,000을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1.1분의 이게 얼마고 8은 40? 4,400입니까? 맞죠? 4,400 절반이니까 더하기 이게 절반이니까 3,300인가요? 그럼 이게 7,700인가요? 그럼 7,700에 1이니까 7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8천만 원 마이너스 7천.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렇게 구해보라는 거죠. 구해보는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이게 50% 안 줄 겁니다. 안 주고요. 이걸 대개 60% 줘줍니다. 60% 줘주고 이걸 40% 줘줍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계산 안 하고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쓸 줄 알아셔야 돼요. 1 플러스 R분의 얼마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들었을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그 다음에 확실성, 확률. 확실한 확률. 곱하기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불확실 확률.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공식을 이게 PB 정보 가치 계산을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대입만 하면 되니까 정보 가치를 구하라. 그럼 1 플러스 R분의 현재 가치 지금 들어왔을 때 현재 가치 확실성화에서 현재 가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확실한 8,800만 원이 확실하잖아요. 여기에서 차감하는 금액. 그래서 여러분 표들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적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보가치 구하라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현재 가치, 현재 가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확률, 확실한 확률과 불확실한 확률을 더해서 차감하는 이게 정보 가치가 되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이것도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R을 갖다 그냥 무조건 1 플러스 0.1로 하면 되겠어요. 0.2 주어지지 않습니다. 20% 주어지지 않아요. 20% 주어지지 않고요. 근데 17번 문제도 20% 주어졌네요. 팔라 했더니 10% 주어졌습니다. 20% 주어졌네. 15회에서는 20%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아마 합격률이 15만 명이가 시험 봐서 1000명 갖겠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닙니까? 15회인가 18회? 15회 맞죠? 네, 그래서 처음 나왔다. 그래서 20% 주어진 겁니다. 잘 맞지? 15만 명 봐서 1000명 합격했습니다. 1000명 합격해서 여의도에서 데모했었죠? 그래서 재시험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15회 이전과 15회 이후로 나옵니다. 15회를 2번 봤습니다. 그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17회 때 이게 얼마나 어렵게 내려고 요구 수익률 20%까지 주어졌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대로 해볼까요? 자, 혹시 이렇게 잘 들어오서 안 가주신 분은 그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답니다. 1년 후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로 개발될 경우 6천만 원이네요. 개발되면 6천만 원. 개발되면 6천만 원.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되면 6천이고 개발되지 않으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을 봐야 되겠죠. 개발될 확률을 몇 프로 주어졌냐면 개발될 확률은 40%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 주어졌냐면 60%가 되겠죠. 60%고 투자자도 역시 많아요. 이 당시에 투자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20%네요. 넣으면 되겠죠. 이제 1 플러스 R이잖아요. R을 얼마나 하라는 거죠? 0.2로 하라는 거잖아요. 0.2분의 자, 개발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얼마? 6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불확실한 거 빼주자 이거죠. 빼주면 1 플러스 R이 0.2분의 그다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곱하기 0.4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죠? 4천만 원. 4천만 원 곱하기 0.6 이렇게 해서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6,600을 줘야 계산 그럼 그렇게 되구나. 1.2분의 6천이면 이게 5천 나옵니까? 5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5천 나올 것 같고요. 마이너스 이건 이제 해봐야죠. 이거 6, 4, 24입니까? 2,400 0.2니까 2,000입니까? 네, 2,400. 맞죠? 네. 2,000이죠? 2,000 그래서 이렇게 주죠. 마이너스 더하기 이건 뭐니까 6 이거 6, 4, 24 이게 그 위에가 4,800. 그 똑같네? 4,800 나누기 4,000 나누기 4,800 나누기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4,800 4,000인가요? 네, 4,000이요. 4,000 되겠는데? 4,000 그러면 5,000 마이너스 4,000 그럼 정보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0 답을 해보자. 답을 해볼 겁니까? 그럼 18번을 답을 해봅시다. 18번 답을 해보세요. 1,000이 없네. 아쉽네. 그럼 이걸 어떻게? 똑같은 거죠. 자, 해보죠. 18번 문제, 25회 기출문제잖아요. 25회. 방금 풀어준 거 틀리구나. 40% 60%. 40%, 60%. 여기에서 이것만 줘줬네요. 이것만 다르게 줘줬네. 근데 금액도 다르잖아요. 금액을 자그마치 8억 8천짜리 줘줬네. 나 비싸다. 자,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줘줬습니다. 보니까, 자, 먼저, 8억 8천을 줘줬네요. 8억 8천.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가 되고요, 이 땅이? 6억 6천이 된대요. 6억 6천. 6억 6천이 되고, 들어올 확률이 몇 프로요? 40%예요.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그럼 몇 프로 되겠습니까? 60%.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몇 프로입니까?
10%네요. 10%. 그럼 해보죠. 이것은 자, 1 플러스 0.1분의 얼마입니까? 8억 8천. 더하기 1 플러스 0.1분의 8억 8천. 이 계산기 이게 됩니까? 여기까지 하면 0.4 더하기 6억 6천. 6억 6천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0.6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1.1이니까 8억 될 것이고, 네? 8억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게 얼마입니까? 해보면 떨어질 것 같은데 딱 안 떨어집니까? 이거 앞으로 나눠서 4, 8은 9억 8천 나오는데. 아, 6억 8천 나옵니까? 이거 하면 6억 8천 나옵니다. 6억 8천. 그럼 정보 가치는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3번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숙달이 되시면 1분 이내에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올해 25회시 문제가 18번 문제가 25회시 이 문제가 25회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뭐 이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는 더 어렵게 나올 수 없으니까 뭐 40% 60% 뒤집어주면 모를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한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현재 가치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나머지 뒷부분 입지공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교재에 있었네요. 154페이지 2번에 25회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